미선아, 뭐 하고 있어? 손님들 다 기다리시는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어요. 친척 어른들이 모두 앉아 계신 앞에서 말이에요. 마치 시종을 부리듯 저를 대하셨죠. 친척들 앞에서 불어권이라도 세우려는 듯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어이구,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거실에 꾸역꾸역 앉은 25명 손님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어떤 친척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요즘 며느리들은 참 예전 같지 않네.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인 채 생고생을 하며 음식들 앞에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40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가 저를 어느 곳으로 데려갈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25명의 친척들 앞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맞아요. 10년 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결코 가볍지는 않았죠. 지금부터 바로 그 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시청하시는 유튜브 수익의 10%는 소아어린이와 노인복지회에 기부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마음으로 후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올해 39인데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마 비슷한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은 11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어요. 대구 변두리에 있는 시댁 다세대주택 부엌에서 저는 늘 그랬듯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새어들어와 손끝이 시렸어요. 낡은 알루미늄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제 등줄기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 벽면에는 10년 전 이사와서 붙인 꽃무늬 시트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어요. 모서리가 말린 채로 누렇게 변색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니 초라해 보이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68인 시어머니는 체격이 작으셨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고 힘이 있으셨어요. 미선아, 이번 생일은 손님이 20명뿐이니까 쉬울 거야. 어머니 친구들도 몇 분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 쉽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벌써 무거워졌습니다. 20명이든 10명이든 결국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게 제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0년째 운영하고 계신데 가게 일은 바쁘다며 잔치 준비는 늘 저에게 맡기셨어요. 손 재주가 좋으니까 맡기는 거야. 친정에서 요리 배워온 게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번째 생일이었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슴이 무거워지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었어요. 마트 야간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던 저는 그날도 새벽 2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첫 차를 기다렸다가 집에 온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니 오후 3시였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장본 재료들이 싱크대 위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하얀 비닐봉지들이 마치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무가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니 20개가 넘었어요. 일어났구나. 빨리 손질 좀 해놓으라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묻힐 듯 말 듯한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무 20개, 당근 10개, 배추 2포기, 도라지 1단, 고사리 2단.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물을 썰다 보니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눈물이 난 건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가끔 부엌을 들여다보시며 한마디씩 하셨어요. 무는 너무 두껍게 썰지 마라. 간이 잘 안 배어. 도라지는 소금으로 비벼서 쓴맛 빼고. 매번 이런 지시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남편 준호는 시내버스 기사예요. 그날도 오후 늦게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42인 남편은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 보였어요. 버스 운전이 힘들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오늘 배차가 늦어져서 야근했어. 피곤해 죽겠다. 남편이 중얼거리며 부엌을 지나가면서 한번 돌아보기는 했지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는 않았어요. 피곤하다며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형부 들어오셨네요. 시누이 지영이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36살인 지영이는 계약직 사무원인데 최근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취업 준비를 한다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다가 가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가 손재주 좋잖아요. 어머니 생신 음식은 언니가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칭찬인 듯하지만 결국 혼자 하라는 뜻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다시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톡톡 소리를 내며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서너 가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만들었어요.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간이 좀 세네.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떠드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것을 맛봤는데 평소와 별다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조금 연하게 끓일게요. 그래, 나이 들면 짜게 먹으면 안 되거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많이 낀 그릇들을 하나씩 닦아내니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사이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저 혼자 부엌에 남겨졌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내일 준비할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도라지를 소금으로 비비고 고사리를 찬물에 담가두고 무는 먼저 썰어서 소금에 절여두었어요. 지게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킬 때까지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졌고 어깨가 결렸어요. 허리를 펴려고 하니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던 탓에 손목이 쉬어서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손등을 고니 작은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칼질을 하다가 생긴 상처 옆에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물집이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어 봤지만 따가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집 안에 고여있는 진물이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40을 앞둔 나이에 언제부터인가 저는 늘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볼이 조금 꺼진 것 같기도 하고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벌써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옆구리를 대고 누워서 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한쪽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번 생일만 넘기면 좀 나아지겠지.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생일이 끝나면 또 명절이 있고 명절이 끝나면 또 다른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삿날도 있고 친척 결혼식도 있고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손등의 물집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아직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픈 걸 혼자 참고 있을까? 왜 아무도 제가 아프다는 걸 알려고 하지 않을까? 왜 제가 수고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뭔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가? 궁금했지만 물어볼 사람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손등의 아픔보다도 마음속 어딘가가 더 아팠습니다. 뭔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작은 금이 일주일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부엌에 서 있었어요. 끝없이 야채를 썰고 끝없이 설거지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칠순 생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후 2시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모든 음식을 완성해야 했거든요. 부엌에 들어서니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도라지는 소금물에서 쓴맛이 빠져 있었고 무도 적당히 절여져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큰 냄비 4개를 올리고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 3kg를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뺀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쳤어요. 그 다음엔 양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배즙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섞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7시쯤 일어나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와서 제가 하는 일을 살펴보셨어요. 갈비찜 양념이 좀 진한 것 같은데 아직 간을 맞춰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양념을 조금 맛보고 대답했어요. 아직 간을 안 해봤는데요. 맛보시겠어요? 아니야. 네가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너무 짜게 하지는 마라. 그러시고는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계속 양념을 저으면서 간을 맞춰봤어요. 평소와 같은 정도로 만들었는데 뭔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9시쯤 되니 신우이 지영이가 일어났어요. 머리를 대충 묶고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언니, 우유 있어요? 응, 문 쪽에 있어. 지영이는 우유를 꺼내 마시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음식들을 구경했어요. 갈비찜, 전, 잡채, 나물들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많이 만드네요. 손님이 몇 명이라고 했죠? 20명이래.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 소리가 들려왔어요. 10시가 넘어서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옷을 갖춰 입고 오셨어요. 새로 사신 한복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진한 자주색 치마에 연보라색 저고리가 잘 어울렸어요. 미선아, 저는 어떻게 만들고 있어? 지금 부침하고 있어요. 부추전과 동태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팬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전 색깔이 좀 탄 것 같은데 불을 너무 세게 했나? 저는 팬을 다시 봤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니 불안해졌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친정 냄새를 부엌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 네, 어머니는 전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지. 친정 냄새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만들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죄송해요. 다시 만들까요? 아니야. 이미 만든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조심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벨이 울리자 받으러 가셨습니다. 여보세요? 아, 큰언니. 네, 오늘이에요. 친척분에게서 온 전화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가 다 준비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손재주가 좋거든요. 전화를 받으시면서 저를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트집을 잡으시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갈비찜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진짜 정성이 대단해요. 전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전을 부치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남들한테는 자랑하시면서 정작 저한테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걸까 싶었어요. 전화를 끊으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큰언니가 칭찬하시네. 며느리 보기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은 별로 기뻐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뭔가 불만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저는 탔고 갈비찜 양념도 진하고 아까 전화에서는 정성스럽다고 자랑하시더니 저한테는 정반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게 진짜 마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 신경 써서 해.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니. 12시가 되니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저장된 걸 보고받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보셨어요. 친정에서 왜 전화가 와? 생일 축하한다고 하시려는 것 같아요. 잔치날에 무슨 친정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휴대폰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아, 사돈어른이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근데 미선이는 지금 요리하느라 바빠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아, 그럼 잠깐만. 네, 나중에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말을 끝까지 들으시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친정일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여기 일에만 집중해.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들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분명 생신 축하 인사만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였을 텐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신 거였어요. 몇 마디 나누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계속 전을 붙였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닿았는데도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참았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서 또 다른 친척들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응, 둘째야. 오늘 올 거지? 며느리가 음식 정말 많이 했어. 또 저를 자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오후 1시쯤 들어왔어요. 오늘은 휴무라서 일찍 집에 온 거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부엌으로 왔어요. 수고 많네. 음식 진짜 많이 만들었다. 드물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응. 짧게 대답하고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손님들 몇 시에 온다고 했지? 2시요. 그럼 시간 여유 있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러 갔어요. 저 혼자 부엌에 다시 남겨뒀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반이었어요. 아직 마지막 음식 2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밥을 해야 했어요. 생일상에 미역국은 빠질 수 없으니까요. 미역을 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부엌에 오셨습니다. 미역국 간은 어떻게 했어?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고 있어요. 간 맞출 때 조심해. 너무 짜거나 싱겁거나 하면 안 돼. 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걸까? 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시는 걸까? 그리고 왜 남들한테는 자랑하면서 저한테는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걸까? 낯선 분노가 가슴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문 밖에서 손님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2시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손을 씻고 앞치마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뭔가가 부러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결과물들이 상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오셨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선아, 큰일 났어. 방금 전화 받았는데 손님이 더 온대. 네. 몇 분이요? 5명이 더 온대. 그럼 25명이야. 갑자기 늘어난 손님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 준비한 음식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음식이. 지금부터 뭐라도 더 만들어야지. 빨리빨리 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트집을 잡으시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무슨 음식을 더 만들까요?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부족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계란 한 판, 양파 몇 개, 감자까지. 뭘 만들어야 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재료만 꺼내고 계셨습니다. 계란찜이라도 만들어야겠다.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서둘러 계란을 풀기 시작했어요. 15개 정도를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빨리 저어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옆에 서서 재촉하셨습니다. 빨리 좀 해. 시간 없어. 지금 하고 있어요. 양파도 넣어야지. 양파 없으면 맛이 안 나. 네. 양파를 다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계속 칼을 움직였어요. 계란찜을 찜통에 넣고 있는데 신우이 지영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까와 달리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언니, 뭐 하세요? 계란찜 더 만들어. 아, 손님이 늘어났다면서요.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와주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절대 못하겠어요. 칭찬인 듯한 말이었지만 결국 저 혼자 하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지영이는 손톱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칭찬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계란찜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도와줘도 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지영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요리 정말 못해요. 언니가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혼자 하라는 말이었어요. 지영이는 곧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말끔히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손님이 늘어나서 음식 더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 힘들겠네. 그렇게 말하고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서서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도와드릴까? 설거지나 좀 해줘요. 아, 설거지. 남편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더니 머뭇거렸어요. 지금 손님 오기 전에 씻어야겠지? 네, 그릇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알겠어. 남편이 소매를 걷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설거지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준호야, 뭐 해? 설거지 좀 도와주고 있어요. 아이고, 아들이 그런 일 하면 어떡해. 나가서 손님 준비해. 괜찮아요, 어머니. 안 괜찮아. 며느리 일이야, 그건. 빨리 나가. 결국 남편은 물기도 제대로 안 닦고 부엌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도 빨리 좀 해. 손님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말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망신이라니.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게요.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제대로 해야지. 네. 친척들이 다 오는데 음식이 엉성하면 우리 집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체면 얘기가 나오니 더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계란찜이 익어가는 동안 급하게 오이 무침이라도 더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오이 5개를 얇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라야 했는데 자꾸 실수할 것 같아서 조심조심 썰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재촉하셨습니다. 더 빨리 썰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죄송해요.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그만 칼에 손가락을 베어버렸어요.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밴드라도 붙여. 저는 찬장에서 밴드를 꺼내서 손가락에 붙였어요. 아직 피가 멈추지 않았지만 계속 요리해야 했습니다. 핏자국 음식에 묻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 네. 지영이가 다시 부엌으로 와서 계란찜이 되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언니, 계란찜 다 되었나요? 아직이요. 손님들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더 조급해졌어요. 아직 설거지도 다 끝나지 않았고 오이 무침도 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언니가 다 하시는 거죠? 저는 손님들 맞이해야 하니까. 지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또 나가버렸어요. 도움은커녕 부담만 더 주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벌써 여러 명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부엌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아프고 설거지는 끝나지 않고 음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3번째로 부엌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손님들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다 했어요. 거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끝내야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거실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이번만 잘 넘기자.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 미선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과가 있어야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설거지 산더미 앞에 서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은 아프고 어깨는 결리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왜 제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로 걸어가서 불을 하나씩 껐어요. 계란찜도 밥솥도 모든 것을 껐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둘러진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어요. 미선아, 뭐해?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정성스럽게 개어서 식탁 의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정말 화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화면이 꺼지면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미선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손님들 다 와 있는데. 남편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부엌을 나서고 있었어요. 현관문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문고리를 돌렸어요.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바람이었어요. 대문을 닫는 소리가 뒤에서 났고 저는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제 의지로 떠나는 길이었어요.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걸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댓글로 응원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댓글당 100원씩 추가로 기부됩니다. 제가 집을 나간 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상상으로 그려본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혼란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현관벨이 울리고 시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맞이했을 겁니다. 새로 입으신 자주색 한복이 참 예뻐 보였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셨을 거예요.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네셨을 겁니다. 거실로 안내받으면서 상차림을 보셨을 텐데 그때는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와, 상이 정말 푸짐하네요. 우리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오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음식이 절반밖에 안 차려져 있고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남편 준호가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부엌에 가보니 아무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모두 꺼져 있었을 겁니다. 앞치마가 의자 위에 정갈하게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어머니, 미선이가 없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뛰어오셨을 거예요. 빈 부엌을 보시고는 얼굴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어디 갔어? 방에 있나? 방에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그제야 제가 정말로 집을 나갔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손님들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고 음식은 반만 차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제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계속 나왔을 거예요. 지영이도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답장은 없었어요. 언니 어디 간 거예요? 나도 몰라. 갑자기 없어졌어. 그 사이에도 손님들은 계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5명, 6명. 거실이 점점 붐벼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제가 반만 만들어둔 음식들을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계란찜은 아직 익지 않았고 오이무침은 간도 안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어서 와서 도와줘. 어머니, 저는 요리 못해요. 그럼 준호라도. 하지만 남편도 요리는 할 줄 모르죠. 계란을 풀 줄도 간을 맞출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제게 계속 전화를 걸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음식이 언제 나와요? 좀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보채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아, 글쎄요. 갑자기 어디 볼 일이 있나 봐요. 시어머니가 얼버무리셨지만 사람들 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게 보였을 거예요. 칠순잔치 한복판에 며느리가 사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시어머니의 친언니분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순아, 20명 상을 며느리 혼자 차리게 했어? 아니에요. 같이 했는데 이런 큰 잔치를 혼자 준비하라고 하면 어떡해. 사람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겁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날에 집을 나갔겠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 같지 않아요. 무작정 참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향했어요.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비판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원래 좀 예민해요. 시어머니가 변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성격이 좀 까칠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힘든 거 아니에요? 이런 큰 일을 혼자 맡기면 누구라도 힘들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반쯤 차려진 상과 빈 부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계속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10번, 20번, 30번.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지만 제가 받을 리 없었죠. 휴대폰은 꺼져 있었으니까요. 지영이도 당황했을 거예요. 평소에는 구경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언니 전화 왜 안 받아요? 모르겠어. 계속 안 받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손님들 중에는 일어서서 돌아가려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붙잡으려고 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간단한 음식이라도 내놓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반만 만들어둔 계란찜을 억지로 꺼내서 상에 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간도 안 맞고 모양도 엉성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을 거예요. 평생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음식 솜씨를 자랑하시던 분이 이런 엉성한 음식을 손님들 앞에 내놓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속삭임은 계속되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혼자 모든 걸 했나 봐요. 저런 큰 일을 혼자 맡기면 누구라도 도망가고 싶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참을성 문제가 아니라 상식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체면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평생 지켜왔던 체면이 한순간에 바스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잔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끝났어요. 사람들은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생일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시댁 거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반쯤 차려진 상과 빈 접시들, 그리고 당황한 세 사람만 남았을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시어머니가 한탄하셨을 거예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남편은 계속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50번, 60번. 부재중 전화가 100통을 넘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받을 리는 없었죠. 지영이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구경만 하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제대로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잔치 음식은 반만 만들어져 있었고 아무도 마저 만들 줄 몰랐으니까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악몽 같았을 겁니다. 친척들 앞에서 무너진 체면, 망가진 칠순 잔치,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 남편도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제게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거였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줄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시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헤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골목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끝이 시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댁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구도심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무의식적으로 친정 방향으로 걷고 있었나 봅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걸어서 도착했어요. 친정엄마 영숙 씨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신 곳이에요. 오래된 간판이 희미한 불빛 아래 보였습니다. 영숙이네 분식이라고 적힌 빛바랜 글씨가 정겨웠어요.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마 위층 방에서 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분식집 문 앞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혼자 남겨진 부엌, 쌓인 설거지 그릇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삼켜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깨가 떨렸고 흐느낌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때 2층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엄마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미선아?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무슨 일 있었니?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저를 가게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분식집 안은 익숙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기름 냄새, 양념 냄새, 그리고 엄마의 냄새.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가자. 엄마는 저를 위층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좁은 방이지만 깨끗하고 포근했습니다. 오래된 이불을 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선 쉬어. 이야기는 내일 하고.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꺼뒀다가 길에서 다시 켠 거였는데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씩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가 제 휴대폰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 몸부터 살리자. 그러시고는 휴대폰을 받아서 서랍 깊숙이 넣어버리셨어요. 진동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시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분식집에서 일어난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를 도왔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선아, 천천히 해도 돼.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있을 때가 더 마음이 편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니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엄마와 인사를 나누시면서 저를 신기하게 보셨어요. 사장님, 딸 와 있네요? 네, 잠깐 놀러 왔어요.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분식집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주문받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까지. 시댁에서 했던 일과 비슷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트집을 잡지 않았어요. 실수를 해도 엄마가 조용히 고쳐주셨고 잘하면 칭찬해 주셨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따님 손이 참 빠르시네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닮았나 봐요. 가게 같이 하시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요.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엄마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걸 봤어요. 뭔가 생각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댁에서 연락 많이 오지? 네. 계속 오는데 받지 않고 있어요. 힘들었구나.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거칠어진 제 손을 보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도 돼. 엄마가 혼자 하던 일인데 뭐. 하지만 저는 그냥 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실히 얼굴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시댁에서 늘 움츠려 있던 어깨도 펴졌습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웃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댁에서의 그 죽은 듯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엄마도 제 변화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지.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서 있는 이 작은 부엌에서 처음으로 일이 힘들어도 마음은 덜 아픈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보낸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오후 2시쯤 손님이 별로 없는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엄마는 주방에서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하고 계셨어요. 그때 분식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벨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남편 준호가 서 있었어요. 며칠 보지 않은 사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미선아.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한테 들었어. 여기 있을 거라고. 준호는 카운터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준호를 보시더니 별다른 인사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준호는 테이블 하나에 앉았어요. 저도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지만 귀는 기울이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가자.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쓰러져.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에도 다녀왔어.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깜짝 놀라서 당장 달려갔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응. 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준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걱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뭐 해요? 지영이는 취업 준비한다고 바빠. 역시나 지영이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선아, 제발 돌아가자. 내가 잘못했어.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댁에 들어가서 며느리로 살 생각은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따로 나와서 둘이 산다면 생각해 볼게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시댁을 떠나서 우리만의 집을 꾸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도 했어요. 준호는 한참 침묵했어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는 없어. 결국 나온 대답이었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울면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택하세요. 어머니를 택할 건지 저를 택할 건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되면 연락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더 앉아 있다가 결국 일어섰어요. 미선아, 돌아가세요. 준호가 분식집을 나간 후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찢어졌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시댁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제 제안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저래요. 예전 같지 않아. 하소연을 늘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집을 나가버리네요. 하지만 예전처럼 맞장구 쳐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대요. 말순 씨, 그런데 며느리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했나요? 큰 잔치를 혼자 준비하라고 하면 힘들죠.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며느리도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나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런 반응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친구들마저 차가운 반응이었대요. 말순아, 너도 시집살이 했다고 며느리한테 똑같이 시키면 어떡해. 시대가 다른데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지켜왔던 체면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편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준호가 다시 분식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봤어?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똑같은 핑계였어요. 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랑 사세요.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는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그럼 저도 어떻게 어머니 밑에서 살겠어요. 맞받아쳤어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준호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어머니를 두고는 못 나가겠어. 결국 시어머니를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만 와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아, 그게 무슨... 끝이에요.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더 앉아 있다가 결국 일어서서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영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분식집에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트집 들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친절했고 엄마는 따뜻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더 이상 예전에 약한 미선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댁 사람들이 그냥 포기할 리는 없었으니까요.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메뉴도 개발하고 장사도 늘어났습니다. 봄이 오면서 분식집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손님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인기였어요. 엄마와 상의해서 맞은편 가게를 더 임대했어요. 좁았던 공간을 확장한 거였습니다. 테이블도 4개 더 늘리고 주방도 넓혔어요. 새로운 간판도 달았습니다. 영숙이네 분식에서 미선이네 가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이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쓴 간판이 깔끔해 보였어요. 개업 준비를 하는 날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왔어요. 김미선이라고 적힌 제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업자 대표의 이름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식 서류였습니다. 40살이 되어서 처음 가져본 제 명의의 사업체였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10년 동안 남의 집 며느리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사장님이 된 거였어요.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미선이 이제 사장님이네.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개업일에는 꽃다발도 여러 개 받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 주신 거였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덕담을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가끔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준호와 말순 씨, 지영이는 여전히 한 집에서 살고 있었대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고 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없어진 후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에 빨래부터 청소까지 다시 하게 된 거였습니다. 반찬 가게,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지영이는 취업이 잘 안 되었대요. 면접을 여러 번 봤지만 계속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짜증을 많이 냈다고 해요. 언니가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말이었죠. 준호는 버스 운전을 계속했지만 집에 오면 늘 피곤해했대요. 아내 없는 집이 일신연스럽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곁을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서로를 원망하며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준호는 아내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지영이는 편한 집안일 도우미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보니 시어머니 말순씨가 서 계셨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머리도 더 희끗해지셨고 어깨도 구부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새로 단 간판을 한참 바라보고 계셨어요. 미선인의 가정식이라는 글씨를 읽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방에서 움직이는 제 뒷모습을 발견하셨어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계속 설거지를 하면서 손님들 주문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한참 망설이시더니 결국 들어오셨어요. 카운터에 다가와서 저를 부르셨어요. 미선아.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위압적이지 않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손님들이 있어서 큰 소리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될까?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말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손님들 앞에서 바빠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제발.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매달리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여기서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 각자 살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더 서 계시다가 결국 나가셨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엄마와 이야기했어요. 잘했어. 내 인생이니까.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이제 정말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엄마가 봐도 지금이 훨씬 좋아. 그날 밤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꺼내봤어요. 김미선. 제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며느리가 아닌 그냥 김미선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분식집은 날마다 손님이 늘어났어요. 제 음식을 좋아해주는 분들이 있었고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트집을 잡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 생일 음식을 혼자 준비하느라 손등에 물집이 잡혔었는데 이제는 제 가게에서 제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했어요. 예전에 약하고 눈치 보던 미선이는 사라지고 당당한 사장 김미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산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제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제가 42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분식집은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미선인의 가정식이라는 간판 아래로 하루 종일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알바생 2명도 고용했습니다. 대학생인 수진이와 고등학교 졸업한 민수라는 아이였어요. 둘 다 성실하고 밝아서 함께 일하기 좋았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을 때 아이들이 몰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수근거리면서 뭔가 계획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생일 당일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저녁 6시쯤 되니 수진이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민수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엄마도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켜주셨습니다. 어머, 언제 준비했어? 비밀로 준비했어요. 사장님이 항상 저희 챙겨주시잖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손편지도 써왔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일하는 게 즐거워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배우고 사장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수진이의 편지였어요. 민수의 편지도 비슷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멋있어요. 혼자 힘으로 이런 가게를 만드시다니. 저도 나중에 제 가게를 가지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이제 내 생일이 기다려져. 저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생일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가게가 더 번창하기를, 엄마가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빌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 시댁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 말순 씨는 이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준호가 작은 원룸을 얻어들였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부담이 되었나 봐요. 좁은 원룸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끓여드렸던 미역국을 이제는 직접 만드셔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을 젓다가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생일상을 차리는 일이 서글펐을 거예요. 결국 미역국을 다 끓이지 못하고 불을 끄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 경로당에서 나눠주는 도시락으로 늦은 점심을 때우셨을 겁니다. 준호는 가끔 안부를 물으러 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대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 각자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어요. 제 생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버스 정류장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라 날이 어두웠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였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늙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로 의지한 채 쓸쓸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발걸음이 멈칫했어요. 예전 같으면 달려가서 안부라도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표정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가자. 네. 저는 고개를 돌려 다른 길로 걸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제 삶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대신 엄마의 팔짱을 더 꼭 끼웠어요. 따뜻한 엄마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엄마, 내년 생일에는 바다나 한번 보러 갈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는 제 벌이로 엄마를 모시고 여행도 갈 수 있었습니다. 좋지. 우리 딸이 사장님이 되었으니까. 엄마가 뿌듯하게 웃으셨어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가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매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생일이 기다려지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시댁 사람들은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결과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떠났고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지금의 서로 다른 삶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 당당한 어깨, 그리고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입술. 42의 김미소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았어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은 정말로 내 생일이었다. 누구를 위한 생일이 아닌 나만을 위한 생일 말이다. 그 한 줄이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구분하는 선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따뜻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제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고 계신가요? 이선희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만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